안녕하세요. 충격 스토리입니다. 핏줄이라 믿었던 아들이 어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건 냉혹한 복수였죠. 이제 그 충격의 기록을 함께 하시죠. 저는 올해 72, 이름은 박정희라고 해요.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길게 털어놓을 줄은 정말 몰랐죠. 교직에서 평생을 보내고 은퇴한 뒤에는 조용히 책 읽고 손주들과 웃으며 살 거라고만 믿었거든요. 그런데 제 노년은 예상치 못한 길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퇴직 후 저는 작은 아파트와 평생 모은 퇴직금으로 만족스러운 노후를 꿈꿨어요. 아이들은 모두 장성했고 특히 장남은 제 자랑이었죠. 교사로 살면서 늘 원칙과 정의를 가르쳐 왔기에 제 자식들만큼은 바르게 자랄 거라 믿었습니다. 엄마,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아파트는 제 명의로 해두는 게 세금도 줄고 관리하기도 좋아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믿었어요. 같은 피를 나눈 내 아들이 설마 나를 해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때 며느리가 곁에서 거들며 했던 말도 아직 생생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 모실게요. 이제는 편하게만 지내세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로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등기소의 차가운 빛과 잉크 냄새까지 또렷했어요. 직원은 무덤덤하게 종이를 넘겼고 아들은 능숙하게 서명했죠. 그 장면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순진한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등기 이전이 끝나자 아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집안 분위기도 어두워졌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잔소리와 눈치 주기가 시작됐고 제가 TV를 켜도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엄마, 이제 집은 제 거니까 방 하나만 쓰시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죠. 제 돈으로 산 집, 평생 피땀으로 마련한 집인데 제 방 하나만 쓰라니요. 거실 소파에 놓인 쿠션 하나까지 자리 싸움처럼 느껴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짜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 거예요. 어머니 연세도 있고 요양원에 계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 말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늙고 귀찮은 짐이 되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불 꺼진 천장을 멍하니 보며 교단에서 아이들을 꾸짖던 제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죠. 정의는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다. 그 말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들려줄 수 없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순간 평생의 교훈이 떠올랐어요. 사람은 끝까지 믿을 게 못 된다. 믿음은 증거와 행동으로 쌓아야 하는데 저는 피만 믿고 눈을 감았던 거예요. 저는 요양원에 끌려가기 전날 그 집을 조용히 나왔습니다. 손에 쥔 건 몇 벌 옷과 얇은 노트 하나뿐이었어요. 그 노트에는 제 교사 시절 제자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수십 년 전 졸업 앨범을 뒤적이며 찾아낸 번호들, 내 글씨로 또박또박 옮겨 적은 이름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복수로 채워야 한다. 처음엔 막막했어요. 혼자 남은 노년 가진 거라곤 퇴직금 일부와 교사로서의 명예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저는 사람을 가르쳐온 교사였고 제자들이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는 거요.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첫 제자와의 재회는 동네 작은 식당에서였어요. 오래된 김치찌개에 김이 피어오르고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나던 곳이었죠. 지금은 변호사가 된 제 제자였고 말끝마다 선생님을 붙이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 얘기를 다 들은 제자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지만 제 손끝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그날부터 제 복수는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들이 자랑하던 회사, 그리고 며느리의 친정 쪽 인맥까지 하나하나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제자들 중에는 기자도 있었고 경찰도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제 상황을 담담히 전했습니다. 불쌍한 노모처럼 울부짖고 싶었지만 저는 교사였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판단은 듣는 이에게 맡겼어요. 내가 어릴 적 배웠던 정에 선생님은 아직 믿고 싶구나. 도와줄 수 있겠니? 제자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제 복수는 단순한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버린 그들이 법과 상식의 바깥으로 걸어나간 순간 나는 다시 교단으로 돌아온 셈이었죠. 이번엔 분필 대신 증거를, 훈계 대신 절차를 들이댈 차례였어요. 우선 저는 아들의 금융 계좌를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제자 덕분에 아들이 제 명의로 된 돈을 불법적으로 빼돌렸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죠. 아들은 부동산 투자와 사치품 구입에 푹 빠져 있었어요. 명품 시계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비정상적으로 부풀린 사용처 메모. 저는 그 자료를 모아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나의 파일이 완성될 때마다 손등의 힘줄이 붉어지고 마음의 떨림이 잦아들었죠. 분노는 정리되면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바로 소송을 걸진 않았습니다. 그건 마지막 칼날로 남겨두기로 했죠. 대신 저는 아들이 가장 아끼는 체면을 건드리기로 했습니다. 체면은 목소리보다 빠르게 퍼지고 한 번 깨지면 끝까지 따라다니거든요. 아들의 회사 앞, 저는 작고 낡은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날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고 정문 앞 플라타너스 잎이 발밑에서 바스락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큰 목소리로 외쳤죠. 여기 있는 이 사람, 자기 어머니를 버린 페르나입니다. 사람들이 멈춰서서 쳐다봤어요. 처음에는 수군거리더니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하기 시작했죠. 아들은 기겁하며 뛰쳐나왔습니다. 넥타이를 헐겁게 잡아당기며 제 손을 붙잡으려 했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조용히 살아라 했지? 날 이렇게 만든 건 너다. 저는 피켓을 들고 전단지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전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자신의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고 재산을 가로챈 아들. 이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오타가 없는지 밤새 여러 번 읽고 또 읽어 만든 문구였죠. 며칠 동안의 시위 끝에 회사는 내부 조사를 시작했어요. 인사팀 직원이 나와 제게 명함을 건넸고 저는 조용히 메모를 덧붙여 건넸습니다. 아들의 동료들, 상사들까지 알게 된 거죠. 아들의 체면은 그날 이후 산산조각 났습니다. 회사 게시판에는 페르나와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익명의 글들이 쏟아졌고 결국 아들은 징계를 받았어요. 퇴근길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눈을 피한다는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하나하나 계단 오르듯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정상까지 가려면 호흡을 오래 가져가야 해요. 분노도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며느리도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친정 부모에게 항상 효부인 척을 했죠. 명절이면 조심스레 제 손을 잡고 어머니, 건강이 최고예요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본 모습을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사돈댁을 찾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따님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 장본인이에요. 침묵이 한참 흘렀고
사돈어른의 눈빛이 서서히 굳었습니다. 그들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고 결국 며느리는 친정과도 등을 돌리게 되었죠. 그날 퇴근길 저는 버스 창밖으로 기울어가는 노을을 봤어요.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진실은 피보다 더 멀리 번지는구나 싶었거든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사생활, 며느리의 허영심, 그들이 숨기고 있던 추악한 비밀들을 하나하나 파헤쳤습니다. SNS에 남긴 흔적들, 영수증의 시간과 장소, 서로 모순되는 해명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흘렸죠.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기사화되기도 했고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도 오르내렸습니다. 정말이야? 저 집 아들, 어머니 버렸다잖아. 며느리도 같이 작당했다더라. 그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부를 묻던 사람들은 연락을 끊었고 명절 초대장은 더 이상 그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있지만 평판 없이 버티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제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치밀한 복수를 준비했어요. 이제 남은 건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체면이 무너지면 얼굴을 들 수 없고 돈이 무너지면 발을 뗄 수 없죠. 저는 다음 장의 제목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돈 기반을 끊어라. 그리고 다음 약속을 잡았어요. 회계사 제자, 기자 제자, 그리고 오래전 학부모였던 은행 지점장. 이 싸움은 이제부터 진짜였습니다. 집을 나와 처음 들른 곳은 동네 공인중개사였어요. 유리문을 열자 풍경 사진과 보증금 저렴, 즉시 입주라는 종이가 벽에 빼곡했죠. 어르신, 혼자 지내실 거면 이쪽 원룸이 조용해요. 엘리베이터 있고 햇빛도 잘 들어요. 저는 보증금이 낮고 관리비가 적은 곳을 골랐습니다. 열쇠를 건네받아 문을 열었을 때 비어있는 방에서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어요. 싱크대는 낡았지만 깨끗했고 창틀 사이로 바람이 살짝 스며들었죠.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짧게 기도했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정리를 마치고 노트를 펼쳤어요. 페이지 상단에 굵게 적었습니다. 목표, 체면, 관계, 돈. 그 아래에는 작은 체크박스를 세 줄 그었죠. 체크박스는 학생들의 숙제표 같았고 저는 다시 담임이 된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근처 문구점에서 두꺼운 마커와 하드보드지를 샀습니다. 사장님이 묻더군요. 피켓 만드시나 봐요? 네, 글씨는 정직해야 하니까요. 거짓 없이, 과장 없이 사실만 적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일 때 더 크고 진실도 공익이 없으면 칼날이 되니까요. 경찰 제자에게 전화해 집회 신고와 안전수칙을 물었고 그는 홀로 하는 표현은 위법이 되지 않도록 사실 위주로 하세요라고 조언했죠. 저는 문장을 줄여 핵심만 남겼습니다. 첫 시위 날 경비 아저씨가 뜨거운 캔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어르신 춥습니다. 손 녹이세요. 그 말에 목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들고 있던 피켓이 갑자기 무겁지 않게 느껴졌죠. 사람은 누군가의 한마디로 다시 설 수도 있구나. 새삼 깨달았어요. 둘째 날에는 지나가던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쪽지를 쥐어줬습니다. 그분 회사 카드로 개인 물건 샀다는 소문 있어요. 회계팀 확인해 보세요.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을 때 마음속 어둠이 조금 걷혔어요. 어둠 속에서도 길은 선명해지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셋째 날에는 인사팀장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저는 차분히 파일을 꺼내 건넸어요. 영수증 복사본, 문자 내역,
명예 이전 서류. 그는 묵묵히 넘기더니 조사하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죠.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거대한 수레바퀴처럼 시간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전단지를 접었어요. 한 장 접을 때마다 내 삶을 다시 정리하는 기분이었죠. 원룸의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종이의 결이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종이컵에 붓으로 물을 적셔가며 마커 잉크를 눌러 고르게 했고 글씨의 획마다 제 심장 박동이 따라갔어요. 정확하게 또박또박 교무실에서 성적표를 쓰던 습관이 손끝에 살아났습니다. 며느리의 흔적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쉬웠어요. SNS에 반짝이는 사진들, 쇼핑백을 든 포즈, 해시태그로 이어진 구매 인증. 겉은 윤기 났지만 안쪽에서는 신용 한도가 끊어지고 있었죠. 중고 거래 게시판에는 며칠 간격으로 고가의 가방이 올라왔고 디테일 컷이 너무 성실해서 오히려 궁색해 보였어요. 저는 화면을 캡처해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던 저축은 사진 속 반짝임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사돈댁을 찾아가기 전 저는 말의 순서를 길게 연습했어요. 감정은 뒤로, 사실을 앞으로. 현관 앞 택배 박스를 보며 심호흡을 했고 문이 열리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파일을 펼치며 조용히 설명했죠. 목소리는 최대한 낮추되 떨리지는 않게. 사돈어른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고 핏줄이 드러났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습니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인데 그 집안의 공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좁은 방 창문을 여니 멀리서 경전철 소리가 스르르 지나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이불 끝자락이 살짝 차가웠어요. 저는 베개 밑에 파일을 넣어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무서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두려움과 외로움도 방향을 갖게 하면 힘이 됩니다. 분노가 칼이 될 때 방향은 칼집이 돼주거든요. 며칠 뒤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속삭였어요. 어르신, 며느리분이 여기서 장 보실 때마다 무이자 할부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사정이 어려운가 봐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영수증 사진을 더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나의 퍼즐 조각이 또 맞춰졌죠. 아들의 회사에서는 점점 이상한 낌새가 새어나왔습니다. 회의 때마다 눈치를 본대. 윗선이 조사팀을 꾸렸대. 소문은 물처럼 아래로 흐르고 증거는 산처럼 위에 남습니다. 저는 서둘지 않았어요. 서두르면 빌미를 줍니다. 차분함은 무죄를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증언이에요. 그 즈음 저는 제자 경찰과 다시 만났습니다. 작은 분식집에서 김말이를 나눠 먹으며 그는 말했죠. 어머님, 말씀은 최대한 절제하시고 문장은 주관보다 사실을 적으세요. 녹취가 있다면 더 좋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 메모장에 요령을 적었습니다. 그래서보다 때문에를 줄일 것, 느꼈다보다 했다를 늘릴 것. 말의 무게는 동사의 개수에서 결정된다는 걸 다시 배웠어요. 한밤중에 눈을 떴을 때 귓속에서 오래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종례벨이라도 울리는 듯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다음 수업 준비.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흰 셔츠에 주름을 다림질했습니다. 단정한 복장은 내 편을 늘려줘요. 사람들은 이야기보다 태도를 먼저 기억하니까요. 회사 앞 시위 넷째 날 한 중년 남성이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삽니다. 힘내십시오. 그는 말없이 제 피켓을 대신 들어줬고 저는 잠깐 손을 풀 수 있었어요. 그 몇 분 사이에 제 삶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어요. 오후에는 비가 내렸고
종이 전단이 젖을까봐 투명 비닐을 씌웠습니다. 글자 위로 물방울이 맺혔지만 획은 번지지 않았어요. 그걸 보며 혼잣말을 했죠. 이 문장은 비에 젖지 않는다. 말은 젖어도 사실은 마르지 않거든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회사 정문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모습을 촬영해 커뮤니티에 올렸고 댓글은 순식간에 늘어났어요. 진짜면 회사 망신이다. 사실 확인부터 하자. 어머님 힘내세요. 찬반이 엇갈렸지만 중요한 건 모두가 사실을 묻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죠. 관심은 검증을 부르고 검증은 허물을 벗겨냅니다. 그날 저녁 작은 방으로 돌아와 라디오를 켰어요. 사연 프로그램에서 어떤 청취자가 말하더군요. 저는 엄마에게 많이 못했어요. 살아계실 때 잘할걸. 그 말에 불현듯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은 오래 참을수록 짠맛이 진해지죠. 하지만 그 짠맛이 저를 흔들지는 못했어요. 흔들리면 흐른다, 흐르면 잊힌다. 저는 마음속 칠판에 그렇게 썼습니다. 다음 주 회사는 공식적으로 감사 착수 공지를 냈고 아들은 징계를 통보받았어요. 사람들은 절 피해 다녔고 탕비실의 커피마저 그에게는 쓰게 느껴졌겠죠. 한때 당당하던 어깨가 움츠러드는 걸 본 이들이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이 그 사람 맞아? 겉모습이 무너질 때 사람의 말투도 바뀝니다. 짧아지고 거칠어지고 변명으로 가득 차죠. 저는 제 노트에 체크를 하나 했어요. 체면 완료. 그리고 다음 주를 두드려 썼습니다. 관계 진행 중. 며느리의 세계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친정과의 금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작아졌고 사진 속 미소는 점점 각도가 어색해졌죠. 이제 마지막 줄이 남았습니다. 돈, 시작. 돈은 숨기도 하고 모양을 바꾸기도 해요. 하지만 흔적이 없진 않아요. 거래 시간, 금액, 상대, 용도 모두 숫자로 남습니다. 저는 숫자를 믿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덜 하거든요. 다음 약속을 줄줄이 잡았습니다. 회계사 제자와는 현금 흐름표를, 기자 제자와는 공개자료 열람을, 은행 지점장과는 합법적 범위의 사실 확인을. 모든 만남의 끝에는 작은 스탬프처럼 제 다짐이 찍혔습니다. 서두르지 말 것. 하지만 멈추지도 말 것. 창밖으로 새벽 버스가 지나가며 파란 불빛을 남겼고 창문에 흔들리는 그 빛을 한참 바라봤어요.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기반을 끊는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죠. 다음 페이지는 아직 비어 있었지만 제 마음속 문장은 이미 쓰여 있었어요. 증거로 말하고 절차로 움직여라. 무너뜨리되 무너지지 마라.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잠이 잘 왔어요. 긴장과 분노로 얼어있던 몸이 처음으로 느슨해졌거든요. 꿈에서 저는 다시 교실에 서 있었고 칠판에 큼지막하게 4글자를 적었죠. 차분하게, 정확하게.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는 모습을 보다가 눈을 떴습니다. 알람보다 먼저 몸이 일어났고 바닥에 내려둔 운동화를 천천히 신었어요. 오늘은 은행과 회계법인을 들를 겁니다. 소액이든 거액이든 빠져나간 내 돈의 길을 확인해야 했어요. 그리고 오후엔 구청 정보공개 청구 창구에 들러 자료를 신청하려 합니다. 행정의 속도는 느리지만 느린 만큼 흔적이 또렷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원룸 문 옆에 붙어 있는 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구겨진 앞머리를 다듬고 입술에 옅은 색을 얹었어요. 그리고 제게 말했죠. 정혜야, 오늘도 흔들리지 마. 내 편은 증거와 절차야. 문을 닫자 딸깍 소리가 났고 복도의 희미한 형광등 아래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를 밟으며 저는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었어요. 복수의 길은 멀고 험하지만
이미 첫 장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장을 펼칠 시간이에요. 나는 가방 속 노트를 다시 한번 만지작였어요. 표지에 모서리가 달아 있었지만 그만큼 마음도 단단해졌죠. 문 밖 공기는 차가웠지만 숨은 고르게 쉬어졌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천천히. 저는 원룸 작은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쳐두었습니다. 체면 완료. 관계 진행 중. 그리고 마지막 줄에 굵은 글씨로 썼습니다. 돈 시작. 펜을 내려놓는 순간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 싸움의 마지막 관문이자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은 근본이 바로 돈이었으니까요. 돈은 피보다 차갑고 체면보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쥔 사람이 가족이었기에 그 배신은 더 깊게 파고들었죠. 저는 먼저 오래된 제자 중 회계사가 된 아이를 찾았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 두꺼운 파일을 내려놓으며 제자가 말했어요. 선생님, 모든 지출을 다시 그려보셔야 합니다. 흐름을 재구성하면 허점이 드러나요.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영수증 봉투와 은행 거래 내역을 꺼내 놓았습니다. 노트에는 날짜별로 작은 동그라미와 체크 표시가 가득했죠. 교사 시절 시험지 채점하듯 저는 제 돈의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표시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금요일 저녁마다 비슷한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죠? 이게 반복됩니다. 제자의 손끝이 지도를 따라가듯 거래 내역 위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한 패턴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곧바로 아들의 신용카드 결제로 이어지고 있었죠. 숫자가 연결고리였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덜하지. 내가 늘 아이들에게 말했거든. 글은 꾸밀 수 있지만 수학은 증거라고. 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그 증거를 법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가 필요해요. 가압류, 가처분 신청 같은 절차로 가셔야 합니다. 그 단어들이 제 귀에 낯설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사였고 새로운 용어는 언제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책 한 장을 뜯어 굵은 글씨로 적었죠. 가압류, 가처분. 옆에는 작은 동그라미를 붙여 숙제라고 표시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로 일하는 제자와도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두툼한 법전을 책상에 올려놓고 조목조목 설명했어요. 선생님, 보전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돈이 빠져나가서 사라지기 전에 미리 묶어두는 겁니다. 소송은 길고 그 사이에 재산을 빼돌리면 나중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멈춰라라는 명령을 받아내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교무실 칠판 앞에 서 있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시험 공부는 미리 해야 한다던 제 말이 그대로 겹쳐졌거든요. 예방, 대비, 보전. 결국 같은 맥락이었죠. 결국 공부처럼 복수도 선행학습이구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창가에 비친 제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교무실의 그것이었죠. 다음 날 저는 은행 지점장이었던 옛 제 학부모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지점 사무실, 그는 여전히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제한적입니다. 다만 거래 패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는 모니터를 돌려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간대 출금은 보통 급여 이체 직후인데 반복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날 특정 가맹점에서 고액 결제가 이어졌네요. 저는 모니터 속 숫자를 눈에 새겨 넣었습니다. 숫자 뒤에 숨어 있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단단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숨지 못한다. 숫자는 반드시 길을 남긴다. 그날 밤 원룸에서 홀로 앉아 영수증을 다시 펼쳤습니다.
포스트잇 위에 붉은 펜으로 선을 긋고 연결 표시를 했습니다. 작은 선들이 이어져 하나의 거대한 거미줄처럼 보였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아들의 이름을 써 넣었습니다. 며느리의 흔적은 SNS에서 쉽게 드러났습니다. 화려한 쇼핑백, 반짝이는 액세서리, 해시태그 속의 득템. 저는 화면 캡처를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의 결제 시각과 비교했죠. 금요일 6시 39분,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시간. 6시 41분, 며느리의 SNS에 올라온 사진. 그 두 분 차이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연결이야. 저는 공책에 크게 썼습니다. 연결 증거 확보. 며칠 뒤 법원 접수 창구에 섰습니다. 서류 봉투를 내밀자 창구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죠. 자료 정리가 아주 꼼꼼하시네요. 칭찬을 듣는 게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 말에 손끝에 떨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길게 내쉬었어요. 이제 첫 발자국이 찍혔다. 원룸으로 돌아온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이건 선 넘은 거야. 당장 취소해. 저는 휴대폰 화면에 뜬 빨간 녹음 버튼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증거와 절차만 밟고 있어. 너도 내 변호사 데리고 대응해. 말끝에 제자들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늘 가르쳤던 말, 정의는 약자를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 이제 그 울타리를 붙잡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저 자신이었죠. 며느리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지인들에게 시어머니가 너무한다는 메시지를 돌리고 피해자인 척 울먹이는 목소리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메시지 캡처를 차분히 모았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변호사 제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일부 인용 났습니다. 특정 계좌 부분 동결. 그 순간 제 손등의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분노로 떨리던 손이 이제는 숫자의 무게로 잠잠해졌어요. 저는 노트에 커다란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체면 완료. 관계 진행 중. 돈 착수.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흘러내렸지만 전단지 위 글자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젖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다음 페이지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차명고리 끊는다. 새벽 5시 좁은 원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눈을 떴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둔 노트에는 전날 밤 써둔 문장이 남아 있었죠. 차명고리 끊는다. 저는 머그잔에 따뜻한 물을 부어두고 회계사 제자가 정리해준 차명 의심 계좌 목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거래 내역의 숫자들은 조용하지만 동시에 시끄럽게 제 귀를 울렸습니다. 소수점 끝자리가 반복되고 특정 요일마다 비슷한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숫자들이 연결선처럼 이어져 하나의 패턴을 이루었어요. 그때 제자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소수점 끝자리까지 같은 금액이 반복되면 보통은 세탁 흔적으로 의심합니다. 저는 펜으로 굵은 동그라미를 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숫자는 가면을 써도 결국 흔적을 남기지. 며칠 뒤 저는 경찰 제자와 분식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말이와 떡볶이가 놓였고 매운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경찰 제자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 조목조목 말해주었어요. 업무상 횡령, 배임, 그리고 노인학대 혐의까지 검토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 문장 작성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느꼈다보다는 했다. 그래서보다는 때문에를 사용하세요. 법은 감정보다 동사를 더 무겁게 다룹니다. 저는 그 말을 노트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동사로 말하라. 마치 교무실 칠판에 학습 목표를 적던 순간 같았습니다. 경찰이든 교사든 결국은 사실을 정확히 적는 게 기본이지. 며느리의 흔적도 더 명확해졌습니다.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고가의 가방과 시계. 사진 속 손톱은 여전히 반짝거렸지만 글 속엔 금매, N을 가능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캡처해 파일에 차곡차곡 저장했습니다. 사치품 처분 정황이라는 이름을 붙여 폴더에 넣었죠. 며칠 후 검찰에서 피의자 소환 통지가 발송됐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거칠고 떨렸습니다. 엄마, 이건 가족끼리 할 짓이 아니야. 제발 그만해. 한 번만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 저는 휴대폰을 조용히 스피커 모드로 두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람을 보러 만나는 게 아니야. 나는 원칙을 보러 가는 거야. 만나고 싶으면 변호사 배석하에 해. 통화가 끊긴 뒤 저는 메모장에 한 줄을 남겼습니다. 회유 시도 1차 녹취 확보. 그날 밤 저는 원룸 작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고 저 멀리 경전철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려움이 없지 않았지만 두려움이 방향을 얻으면 힘이 된다는 걸 저는 이제 잘 알고 있었죠. 다음 날 변호사 제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선생님,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에 들어가면 회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내부 통제팀이 작동할 거예요. 그 말은 제 귀에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저는 다시 다짐했어요. 내가 아닌 제도가 움직이게 하자. 나는 증거만 준비하면 된다. 며칠 후 회사 익명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이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쓴다는 얘기 사실인가요? 내부 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글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아들의 동료들은 수군거렸고 상사들도 불편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체면이 무너진 자리는 이미 경험했지만 이제 돈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변호사 제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합의 제안이 올 겁니다. 주택 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3가지 조건을 적었습니다. 집 원상 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 회복, 생활비 전용분 정산, 공개 사과문 게재.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혼잣말했습니다. 돈은 물처럼 흘러가지만 기록은 바위처럼 남는다. 내가 믿을 건 이 기록뿐이야. 며느리는 여전히 SNS에 웃는 얼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카드 연체 알림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귓속말로 알려주더군요. 며느리분이 요즘 무이자 할부만 물어보세요. 사정이 좋지 않은가 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어있던 균열이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죠. 그 주 금요일 저는 다시 법원에 들렀습니다. 형사 고소장 제출 봉투를 내밀며 차분히 말했죠. 이건 억울한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적은 기록입니다. 창구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제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밤에 라디오를 켜니 사연 코너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신 뒤에 후회만 남았네요. 그 말에 저는 눈을 감고 베개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곧 삼켰습니다. 흔들리면 흐른다. 흐르면 잊힌다. 저는 마음속 칠판에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 쪽에서 공식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원합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지요. 저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배석 조건으로만 갑니다. 그리고 노트에 또박또박 썼습니다. 합의 제안 검토 중. 다음 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 셔츠에 주름을 다림질하고 얇게 화장을 했습니다. 정혜야, 오늘도 흔들리지 마. 내 편은 증거와 절차야. 그 말을 거울 속에 제게 들려주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딸깍 소리가 제 심장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저는 노트에 적어둔 3가지 조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집 원상 회복, 생활비 정산, 그리고 공개 사과문. 잠시 펜을 내려놓고 생각했어요. 사과문이 세상을 바꿀까? 아니, 그들의 마음을 바꿀 방법은 따로 있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조건 중 마지막은 바꾸겠습니다. 사과문 대신 제가 정한 장소에 가보도록 하세요. 그게 합의 조건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의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뒤 2사람은 주소가 적힌 쪽지를 들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된 작은 집. 문을 열자 햇빛이 따스하게 들어와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소파와 작은 밥상, 그리고 몇 벌의 가구가 놓여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아들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운동의 날 땀범벅이 된 얼굴로 제 목에 메달을 걸어주던 그 순간, 식탁 위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 1개,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 출발 생활비. 그렇게 메모가 적혀 있었죠. 며느리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눈물이 터졌습니다. 서랍 속에는 그녀가 처음 결혼할 때 제가 선물해 주었던 작은 앞치마가 접혀 있었거든요. 어머니, 그 말이 입술 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주저앉아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2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엄마, 이걸 다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 순간 2사람은 진짜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욕심과 허영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 그리고 부모의 마음이 어떤 무게였는지를요. 하지만 저는 그 집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변호사를 통해 열쇠와 쪽지를 전했을 뿐이었죠. 저는 여전히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스탠드 불빛 아래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남은 삶으로 증명하는 거지.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부터 내 길을 제대로 가라.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작은 집에 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룸 창문을 열고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내 자존심과 내 마지막 남은 평온이었으니까요. 저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굵게 썼습니다. 무너뜨리되 무너지지 마라. 사랑은 강요가 아니다. 남은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제 복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끝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죠.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과도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